세상에서 폭력과 폭언이 제일 난무하는 곳이 어딜까요? 부부관계에서는 사랑도 엄청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요, 그게 뭐가 슬퍼? 넌 별것도 아닌데 예민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기술입니다. 저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요, 안 싸우는 방법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대화는 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죽이는 부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말은요, 상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랑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랑 싸우기 싫어. 나는 너랑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 이런 말들은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요, 관계의 가능성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존감을 갉아먹는 대화법들이 있어요. 이 대화법만 실현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훨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존감을 갉아먹는 대화법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타인하고 비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 애도 잘 봐, 정말 친절해, 따뜻해, 뭐든지 다 해주는 남편 진짜 많더라고.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뭔가 다른 집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는 거. 또 이게 아내만 남편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도 다른 집 아내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집 아내는 퇴근하고 오면 같이 일했어도 밥 다 차려주고 애도 잘 보고 엄청 커리어 우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러면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언어를 듣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하 관계적인 언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부관계가 저한테 수업받고 너무 좋아졌다고 오마카세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처음 가봤거든요. 그 앞에 셰프님께서 좀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 드신 셰프님께서 이제 음식을 직접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부부 상담 일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자기 아내분께서는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내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싸우셨대요. 너는 왜 이렇게 오빠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오빠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과 나는 한날 한시에 어른이 된 거야. 그런데 누가 오빠고 누가 동생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와, 그 아내분 진짜 똑똑하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관계는 정말, 저는 결혼 생활은 결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는 게 언제 어른이 되는 거야? 결혼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더 많나 적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이 더 있나 없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또 사회적 지위도 소용없죠. 우리 가정 안에서는 둘이 한날 한시에 어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관계죠. 그러면 상하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하 관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대화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언어들은 당연히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죠. 셋째는 감정을 무시하는 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때리고 싶어. 이거는 마음이잖아요. 너무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감정이 행동이 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나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슬퍼? 넌 별것도 아닌데 예민해. 이러면서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이게 감정이 잘못된 건가? 난 좀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게 되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은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부부관계에서는 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문제들이 쌓였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처럼 느낌이 콱 올 때, 너무 커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을 지켜주고 지키는 일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시작점이 되면 좋습니다. 이혼을 부르는 핵폭탄 버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관계에서는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폭언, 폭력,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외도, 마약 이런 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죄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고요. 예를 들어 친절하게 말하기, 집안일을 같이 해주기, 양육을 같이 하기, 뭔가 이렇게 따뜻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하기, 대화하기, 이런 내용들은 좀 노력하면 가능한 일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는 일들을 이 5가지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5가지를 유념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요, 폭언과 폭력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 맞을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일이 몇 %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폭력과 폭언이 제일 난무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일걸요. 그래서 아마 경찰들이 출동하면 가정이 제일 많이 출동합니다. 폭력, 폭언으로. 그 정도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도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첫째, 너랑 결혼한 거 최악이야.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한 게 있다면 너랑 결혼한 거야. 내 선택에 대해서 정말 미칠 만큼 후회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너랑 왜 결혼했지? 아,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라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대화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럴 거면 이혼하자. 이제 아예 대놓고 해요. 나랑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뭔가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이런 언어들도 굉장히 좋지 않죠. 무기 삼아 하는 말들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약간 무시와 냉소가 가득한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화를 하는데 약간 비웃는 거 있잖아. 네가 뭘 하냐? 아, 뭐 네가 해봐야. 약간 깔보듯이 하는 말들. 이런 거는 이 존중하는 태도가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최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죠. 예를 들자면 이거 꼭 아니어도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거, 이 사람이 잘못했던 과거를 들추어내는 거, 뭐 지적하는 거, 이게 같은 가족들 앞에서, 특히나 아이 앞에서, 부모 앞에서 계속 흉을 보면서 친밀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부의 관계에서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유대관계를 만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자녀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언어들은 너무 많죠. 많은데 이제 자녀 앞에서라기보다는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언어들 중에 하나가, 두 분이 싸워가지고 둘이 대화 안 하고 아이한테 아빠한테 전달하라고 하거나 엄마한테 전달하고 하거나,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뭘 했는데 그게 엄마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야, 아빠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애 앞에서 아빠를 무시한다든가. 반대로 엄마가 음식을 해놨는데, 아유, 너가 엄마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 나가자, 밥 나가서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 앞에서 부모를 깎아내거나 양쪽 그 엄마를 깎아내리거나 아빠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겠죠. 물론 이제 뒤로 이제 자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관계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안전이 문제가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계인도 아닌데 부부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애할 때는요, 연애할 때의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그냥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면요, 결혼 후의 사랑은 싫어하는 걸 멈추는 게 실은 사랑이거든요. 나는 너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늦게 들어오고, 친구 좀 그만 만나, 술 좀 그만 마셔 라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은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안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멈춰주는 게 결혼 후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애 때와 결혼 후에 사랑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연애 때와 다르게 결혼은 실은 책임져야 될 일이 되게 많죠. 연애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잖아요. 너 좋아하는 거. 그렇지만 결혼은 책임감과 동시에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활동 같이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리고 생활도 같이 해야 되니까 생활 뭔가 습관들도 바꿔야 되죠. 해내야 되는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연애 때 그 로맨틱한 삶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 로맨틱은 없고 해야 될 책임감만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문제를 계속 생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잘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아. 이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나이가 좀 제법 먹어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공부만 했어. 공부만 하다가 외동딸이었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지극정성 외동딸을 키웠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죠. 막상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이 자기랑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사를 그만뒀어. 그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죠. 명품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인지 알았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막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 아내는 결혼하면 나는 그래도 결혼하면은 일도 다니고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혼 전에 솔로였을 때 일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아내는 다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줘갖고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보니까 아내가 그렇다고 집안일을 해봤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봤냐? 그것도 안 해본 거예요. 청소를 하느냐?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는 뭘 하느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또 그렇다고 살림을 하냐? 그것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남편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내가 달라진 거 딱 하나는 자신의 부모님의 카드를 쓰다가 이제 제 카드를 쓰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둘이 살아가는 게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비단 이런 아내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일주일이면 거의 5일을 날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술을 먹지 않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늘려가야 되겠죠? 근데 이 남편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몰랐어? 내가 너랑 결혼했다고 이런 것까지 멈춰야 돼?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같이 살아가는 게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부부관계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님이 남이 되지 않는 부부싸움의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부싸움도 기술입니다. 저희 부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부부관계 기술 학교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방법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잘 싸우는 방법도 기술이 필요한 건 맞죠. 저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요, 안 싸우는 방법을 익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잘 싸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게 되면 별거 아니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문제가 쌓이는 거라고. 싸우면 어떤 이유로라도 스크래치, 감정, 상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죠. 그러면 작은 싸움들이 자꾸 커지다 보면 그게 피로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감정적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기술을 연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등을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덜 갈등할 수 있을지,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자면 공격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너는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식의 먼저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어제 당신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나 혼자 이거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감정이 좀 덜 공격적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보다는 내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 약속을 안 지켜. 넌 정말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당신이 오겠다는 시간에 안 오면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마음을 얘기하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도 방어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요. 끝장 보려는 대화는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정말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대화를 해내기 위해서 나를 세워서 대화를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내지 않으면 잠 못 자. 이러면서 나를 밤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끝장나는 대화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밤을 세운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떤 문제로 가는 줄 아세요? 잠을 자지 않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날카로워지게 되죠. 그러면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도 공격적이게 돼버립니다. 이때 뭐가 잘 울리냐면 사이렌이 잘 울려요.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남의 가정에 해결하러 가시느라고. 근데 실제 경찰 2번, 3번 와가지고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혼 위기 막는 부부 대화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4가지 세이프 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이프 존이라는 게 SAFE라 그래가지고 이건 학회에 보고된 공식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는 뭐냐면 스탑, 멈추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격해지면요. 이성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억울하고 분노가 함께 들끓기 시작해요. 이때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는요.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말로 풀어가려고 하면 서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는 언어들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멈춰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배우자와 얘기를 할 때는 멈추고 좀 숨을 가다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A는 acknowledge, 인정하기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아까 제가 감정에는 옳다 그러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 알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대한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좀 잘못된 건가? 이런 말과 태도, 너 마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죠. 그래서 슬프다, 나 지금 화가 났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화날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걸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운했구나, 많이 화가 났구나, 속상했겠네 등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감정을 좀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F, 포커스.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만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하게 되면 오늘 일어난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오늘 일어난 문제는 시초가 되어서 과거에도 옛날에도 넌 그랬어. 옛날에도 저번에 그 왜 그런 거야? 시작해서 옛날 문제를 계속 끄집어 와가지고 현재의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미래에도 그렇게 살 거라는 약간 비난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좀 없는 부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의 이 현재의 문제만 좀 집중하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대화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감정만 남게 돼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 표현을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마음만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면은 상대
상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넌 날 이해해주지 않아.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 난 당신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려주고 그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날 배려하지 않아? 왜 날 이해해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부의 안전한 세이프 존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멈추고 인정해주고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화를 잘 안 해보잖아요. 그냥 뭐 내가 막 느끼는 대로 말하고 표현한 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와 나의 관계에서 멈춰보고 어떻게 말하면 더 좋겠지?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오늘 이런 문제가 힘들었구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서 현재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대화를 자꾸 하셔야지 안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수많은 부부와 가족의 회복을 돕는 해결 상담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혼을 권유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혼이 진짜 필요한 부부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살까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부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이라는 건 찾아보기도 어려운 관계들이 있어요. 제가 부부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하는 부부들은요,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이걸 가르치고 알려주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감정 자체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없는 건조한 상태. 분노의 감정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미운 감정도요, 사랑하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이 없는 상태, 무미건조한 상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는 만약에 그 집에 아이가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와갖고 어떤 걸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상담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부부 학교를 통해서 관계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판단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살아야 될까요?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판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판결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근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조금의 불씨를 살려서 서로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늘려가게 되고 살아야 될 이유, 근데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다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 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를 연습하면 충분히 가정이 건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의 예시 하나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내는 부부관계, 섹스를 원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그건 죽었다 깨나다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남자가 더 성욕이 있고 여자들이 덜 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별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아내하고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생명도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근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대도 있잖아요. 너무 나이가 들면 그것도 어려울 텐데 그 젊은 시절을 통으로 날리고 단순하게 그냥 각자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도 부부관계에서는 엄청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BTI 검사는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WMPN 검사는 생소합니다. 배우자 성격 유형을 이 검사로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MBT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인가를 자기 이해 차원에서 알려주는 경향이 있고요. 사고,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WMP의 성향은 장형, 마음형, 머리형,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 흐름과 관계 방식을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 세계를 좀 점검할 수 있다고 보죠. 특히 부부나 가족 관계와 같이 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MBTI와 WMPM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MBTI는 자기 이해와 직업적성, 팀워크의 분석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WMPM은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음형은 아내는 당신 날 사랑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형 남편은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어? 가 핵심 갈등의 포인트가 돼요. WMPM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와 욕구를 이해하고 소통 방식을 찾는 심리 지도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WMPM 성향 체계는 크게 세 가지 기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각 성향이 단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조합이 좀 이루어집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같은 소금산인데 소금산에 지중해가 붙어 있는 곳과 소금산에 활화산이 있는 거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산에 지중해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소금산에 활화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최소 조합만 64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많고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마음이 건강할 때와 불건강할 때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0.0000123%, 부부 성향이 맞을 확률은 1%입니다. 다행히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높은데요. 이렇게 낮은 확률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1% 안에 속해서 부부 성향 로또를 맞았다면 싸우지 않는 건가요? 요즘 우리 부부는 로또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성향이 잘 맞는 사람과 싸우면 안 싸우지 않나요? 라고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성향이 맞든 안 맞든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사람의 성향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WMP만 해도 8가지 세부사항이 다양한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60개 이상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이 같은 성향이라고 해도 성장 배경, 가치관, 가족 문화까지 더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찰떡같이 맞는 조합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왜 결혼을 했느냐? 우리는 약간 본능적으로 나와 닮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결혼 전에 좋아 보였던 모습은 결혼 후에 나와 좀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 많죠.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을 너무 잘 챙겨주고 나도 너무 따뜻하게 챙겨줘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 후에 만인의 연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 챙겨주고 있어. 나도 챙겨주긴 해. 근데 이게 과연 아내 입장에서는 장점, 좋은 점으로 보일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죠. 그럼 1% 안에 들면 싸우지 않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 한 가지 유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으니 결국 로또 1등처럼 약간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성향이 잘 맞으면 안 싸우고 사는 부부도 있기는 해요. 최근에 제가 만난 2분의 코치님이 계시는데 각각 결혼한 지 8년, 10년 됐는데 싸워본 적이 없다고 해요. 잘 맞는 커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성향이 잘 맞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는 소통 방식이 잘 되어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들이 안 싸우는 이유는요, 물론 성향이 좀 잘 맞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소통은 그 밑에 있으니까. 성향 체계가 실제 부부간 소통이나 갈등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 부부 상담에서 성향 체계는 단순히 성격 테스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자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두려움의 뿌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상황도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갈등이나 소통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되죠. 성향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머리형인 미로는 남편의 퇴근 시간이 매우 궁금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마음형 지중해입니다. 퇴근 후에 이제 남편이 회식을 해요. 근데 아내한테 얘기해서 나 자기야, 나 12시까지 들어갈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퇴근 후에 회식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마음이 너무 힘들대. 오늘은 정말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회사 생활은 너무 괴롭고 정말 살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사람을 놔두고 집에 딱 12시까지 가기로 했다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12시까지 간다고 했으니 가긴 가야 돼. 근데 아내가 이제 안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겠죠? 12시까지는 괜찮아. 아, 그래. 12시까지 온다 했으니까. 근데 12시 1분부터 약간 분노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요. 어떻게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어차피 받아봐야 욕만 얻어먹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럼 이제 아내는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아, 친구가 힘들다는 어떻게 놔두고 와.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에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더니 당신은 어떻게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떻게 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회식 가다 보면 좀 늦을 수 있지. 이게 건장한 체격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불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미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지중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이해도 좀 필요하죠. 미로는 걱정이 많구나. 나 남자야.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미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지중해구나. 마음이 중요했구나.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럼 이 마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의 인정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집에 빨리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만 배려해? 이거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막상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어차피 내가 있어도 안 중요하잖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들이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희박한 1%의 확률이 결국에는 100%에 가깝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죠. 성향이 1%만 맞아도요 관계를 좀 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부부 성향이 찰떡궁합처럼 맞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신기하게 성향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요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맞는 부부는 거의 없고요. 부부 관계는 맞춰가게 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부부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해가 없는데 배려하는 것이 오래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존중은 당연히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마음의 호수 아내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하는데 장형 남편이 영혼 없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내는 계속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 타령만 한다고 생각해서 한심하게 느껴지죠. 순서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되면 배려받을 수도 있고요, 배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저래? 이렇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저 성향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로 바꿔보면 갈등이 좀 줄고 친밀감을 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부부는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진짜 배려가 되고요. 그때 비로소 관계가 희박한 1%의 확률이 100% 가까운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가정은 안전해집니다.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순간 100% 확신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요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배우고 운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야 되는 신호와 나아가야 되는 신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실은 부부관계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 힘들 때 조종키를 좀 나눠서 갈 수 있어야지만이 결혼이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관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막연히 잘 살 거야 라는 기대가 실망이 되는 순간 좌절하게 되고 인생이 약간 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혼 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분들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에게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싸우지만 도대체 쟤랑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우리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편들, 남편이 왜 이렇게 내 편이 아닌데 어떻게 내 편을 되게 하지? 궁금한 분들,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부모들, 부부로서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 담아놨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부부 관계 수업은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등대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